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입니다. 이젠 다 컸지만 저희 아이를 보고 있으면 문득 저 부분은 쥐 아빠를 닮았지. 또 저 부분은 나를 닮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임 변호사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나요? 네, 제가 지금 7살, 3살 이렇게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 커가는 걸 보면 아이들 자는 모습이 남편이랑 똑같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와, 정말 핏줄은 핏줄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외모나 성격, 또 행동하는 것까지 이게 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행동할 때 살짝 미운 짓을 하면 어머, 내가 저랬구나 이런 반성을 하기도 한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어른이 돼서 이제 저는 다 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좀 어른이 됐구나, 내가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주제, 내 자녀에게 물려준 것과 관계가 있다죠? 맞습니다, MC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요즘 상속세 폭탄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상속 관련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도 이제 제2화에서 상속 관련 얘기들 다뤄봤지만 워낙 상속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는 만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너무나 멋지신 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원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이윤원 변호사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상속에 관한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변호사님들 실제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상속 문제가 많을 텐데 요즘 어떤 상속 문제, 특이점이 있나요? 네, 상속 관련해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래 형제 자매 간의 상속이잖아요. 형제 자매 간의 상속분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또 요즘 좀 특이하게 주목받을 만한 소송들은 이른바 불효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상속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생전에 증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이 증여하시면서 이제 남은 노후는 자녀들이 잘 보양을 잘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증여했던 거 다시 가져오겠다. 반환 소송. 그렇죠. 이른바 이걸 이제 저희가 불효소송이라고 부르는데 불효소송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꼽을 만합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은 요즘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상담의 유형은 어머님들의 반란 유형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어머님들이 어떤 반란 일으키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80대에서 90대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대가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다 보니까 항상 인생에 있어서 차별과 불공평함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어머님들이 반란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남 3녀의 집안에서 아버님은 항상 아들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만 뭔가 특별히 더 증여를 항상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3자매의 입장에서 보니까 생전에 몰랐던 재산을 생전에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몰래 주셨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내 아들 더 챙겨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세 자매가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쪽으로 온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가 오셔서 투병 중이십니다. 50대의 간병인이 집에서 아버지를 돌봐주셨는데 아버지가 건물이나 예금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시다 보니 간병인이 아버지를 깨어 혼인신고까지 마쳤더라고요. 아버님은 치매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간병인이 혼자 독단적으로
아버님 서류며 도장 등을 다 가져가서 신고를 마친 걸로 보입니다. 자식들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아버님이 건강하신 상황에서 재혼을 하신 거라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축하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버님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사실도 아버님 댁 청소 도와주시는 아주머님께서 간병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잘 알아보라고 알려주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는 재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님은 계속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는 상황이고 간병인은 아버님이 원해서 한 혼인신고라면서 자식들과의 대화를 피하기만 하고 아버님도 많이 약해지시다 보니 간병인을 많이 의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간병인이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거 아버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면 이 경우 간병인과의 혼인 이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연에서처럼 아버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셨다면은 이 경우에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를 하셔서 이 혼인이 잘못된 거다, 애초에 없단 것이다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버님이 그 정도로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런 이렇게 제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셨는지를 입증할 만한 병원 진단서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진술 등이 확보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이 이 상황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이 간병인도 자식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버님이 뭐 생전에 별도로 유언을 해두셔서 뭐 거기에 정해진 내용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상속은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에게도 그 정당한 몫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법률상 배우자인 간병인에게도 그 몫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럼 혹시 간병인한테 미리 상속 포기 각서 이런 걸 미리 받아두면 이거 유효한가요? 안타깝게도 상속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놓으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일로부터, 즉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권자가 정해지고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장래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간병인과의 혼인을 무효로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년 흡연 개시 심판 청구를 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의사 능력이 없고 치매라는 것을 이유로 성년 흡연인이 되면 이 간병인이나 아버님 스스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지금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리미리 이런 거는 자식들이 아버님을 자주 찾아뵈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남 삼녀로 부모님이 늘 장남인 오빠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대학도 오빠만 보내주고 저와 여동생은 늘 오빠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야 했었죠. 30여 년 전에 결혼할 때도 오빠만 시골에 땅이며 소를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해주셨고 재작년엔 시골 땅도 전부 오빠 명의로 바꿔두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신 것이 없었고요.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뭐 시골 땅이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말 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시골 땅이 토지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에 수용되면서 오빠가 몇 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연락해 정당하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역정만 냅니다. 물론 오빠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5년 정도 같이 모시고 살긴 했지만 딸인 저희는 전혀 재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게 옛날이면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 딸들이 너무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초반에 변호사님이 딱 소개해 주신 요즘 많은 그런 소송 유형이다. 어머님들의 반란 유형이다. 그런 케이스 해당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거 혹시 아들만 이뻐하고 뭐 이뻐한 자식한테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장자나 이렇게 남아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 또 남성이 아닌 그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류분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략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형제 두 명이 형과 아우가 유일하게 상속인인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2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라고 한 경우에 동생으로서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다만 이제 있긴 하지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머뭇머뭇거리다 보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게 개인의 재산자의 처분권을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위헌 심판 중에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기간을 정말 잘 알고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상속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급박하네요, 변호사님. 네, 상속을 개시한 날 또는 이제 유증을 한 날을, 그러니까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간혹은 조금 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연에서 보면 장남인 오빠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럼 이거 상속받을 때 그게 좀 고려가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부모님을 보통 이제 한 자녀가 부양하고 봉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녀와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비를 같이 쓰시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기여분 제도라는 걸 따로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이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있어 특히 기여한 그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 몫을 좀 더 고려해 주는 걸 뜻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당하겠죠. 그렇죠. 부모한테 그만큼 뭐 봉양을 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분은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때에도 만약 장남에게 다 재산을 몰아주셨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이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은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처럼 뭐 미리 상속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했다거나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이렇게 다 끝났는데 한 자녀한테 준 그 땅이 갑자기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나 억울해. 이거 형은 땅이 올랐으니까 이거 좀 나눠주면 안 돼? 이런 소송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대부분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냥 무쓸모한 땅, 뭐 농사 짓는 그런 땅이었어서 뭐 몇백 평 주신다 그래도 뭐 오케이 뭐 했던 그런 상황인데 뭐 개발이 된다거나 뭐 갑자기 뭐 땅값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됐을 때 이제 그 땅을 가지지 못한 다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그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그 재산 가치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유증하신 경우인데 그때 생전에 뭔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렇다면은 뭔가 재산 가치의 차이에 따라서 나중에 또 뭐 이런 고려가 될 만한 게 있겠지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끝난 다음에 그렇죠.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뭐 갑자기 사정 변경에 의해서 재산이 뭐 폭등했다거나 이런 게 사실 고려되기는 어렵고 이제 그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금 문제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미리 그 증여를 해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난처해요. 변호사한테 예, 지금 상속할까요? 증여할까요? 물어보면 변호사님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속이 뭔지 사실 증여가 뭔지 그리고 이게 상속하는 게 나은 건지 또 나중에 증여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일단 상속은 사망으로서 주는 것이 상속이고요. 증여는 생전에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근데 이 상속과 증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제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말 말씀을 드리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상속이 더 유리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공제 범위에 들어온다고 하면 증여를 미리 하기보다는 상속 때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재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도 뭐 증여나 상속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절세 방안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 방안은 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고 다행히 운도 따라줘서 재산을 꽤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셋이나 있고 저 나름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생각하며 살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취직도 어렵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모두 처분해서 미리 자식들이 자리 잡는 데 쓰라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희 부부 명의로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되었지요. 자식들이 재산을 받아갈 때는 고마워하더니 요즘은 연락도 잘 없고 다들 사업이다 뭐다 하며 돈을 펑펑 쓰기만 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되고 요즘 전셋값도 올라 저희는 지금 월세로 나가야 될 판인데 생활비며 전세 보증금이며 자식들이 챙기지 않으니 저희 삶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노후자금도 남기지 않고 다 자식들에게 준 걸 정말 너무나 후회하고 있는데요. 자식들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게 상속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다 증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재산만 받고 부모를 나 몰라라. 이거 부모 자식 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자식한테 준 거 다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연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런 유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른바 불효 소송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상속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자녀들이 좀 더 편하게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이렇게 재산을 다 증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요즘 자녀들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집 같은 거 넘겨주시면서 아무래도 나중에 나를 좀 부양해달라, 좀 나를 좀 보살펴달라 이런 의미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부 증여라고 법률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 너가 나를 잘 부양해라 라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부담의 증여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건을 잘 수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고 봉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상속을 하신 입장에서는 이 증여는 아니다. 이렇게 반환을 받아오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조건을 걸고 한 증여라는 것에 좀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뭘 써놓고 이러진 않는데 참 안타깝네요. 어려운 문제죠. 이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이게 영미법에서는 신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를 받고자 하는 아들한테 수익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처분권은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남아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확정적 이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신탁제도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도 주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신탁제도가 이렇게 세제상의 혜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사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조건부 증여를 명백하게 증거나 계약서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게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속 아파하시지 말고 이런 법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식들이 모여 아버님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이 컴퓨터 타자로 재산 중에 모는 장남, 모는 차남, 예금은 막내에게 주겠다고 해서 프린트를 해두시고 거기다 아버님 도장만 찍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이게 아버님이 쓴 게 맞느냐며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그냥 첫째 형이 다 갖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아버님이 이렇게 적으셨을 리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해서 형제 간에 큰 싸움이 난 상태입니다. 아버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유언장이 있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아, 잘 지내던 가족들이 이게 상속 문제에 얽혀서 부모님이 이렇게 물려주신 것 같고 나 티각태각 싸움을 한다니까 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연처럼 아버님이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이렇게 유언장을 쓰셔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면 이거 유언장으로 유효한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하셔가지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렇게 분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증 이렇게 몇 가지 형식을 딱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뽑아서 도장만 찍은 유형은 이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언은 당연히 효력이 무효입니다. 아, 그럼 싸울 수밖에 생각해보면 없겠네요.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컴퓨터로 뽑아서 도장만 찍는다 하면 사실 누구나 그냥 컴퓨터로 그렇죠. 타이핑한 다음에 뭐 부모님 도장 쓱싹 해가지고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거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도 이거 잘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다 된 유언장 내용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다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유언장 내용에 나는 이거 아빠가 이렇게 썼어도 난 이거에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질문이 유언의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을 받은 유언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언장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언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 유언이 무효다라고 하는 유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효력이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첫 번째로 법원에 가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형식적인 심사만 한번 거치고 나면 유언의 혜택을 받는 상속인 입장에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다시 한번 법원에 구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유언장 신중하게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유언장을 이렇게 잘 작성하는 법,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이윤환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적법한 유언이다라고 규정한 그런 형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일단 먼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죠. 왜냐하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필, 말 그대로 직접 쓰는 방식의 유언장인데 이제 왜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언장, 정말 직접 작성하시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필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신 다음에 직접 도장도 찍으셔야 하고요. 또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적으셔야 되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기는 하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나중에 사후에 유언 검인 절차 거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언장의 아버님이 뭐 첫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거나 뭐 누구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뭐 분할 비율을 좀 차등을 두신 경우라고 하면은 이게 그 내용이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별도로 또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어느 정도 뭐 상속인들 간에 다 합의가 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가장 간명한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시면서 유언의 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앞서 우리 사례처럼 타이핑을 하신다거나 뭐 사인만 하신다거나 뭐 주소 빠뜨리신다거나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효력을 다 갖추지 못해서 적법한 유언으로 평가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드라마 보면 뭐 유언장 쓸 때 뭐 변호사를 대동해서 쓰고 막 이런 거 봤는데 변호사님이 없어도 그냥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만 지키면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냥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MC님이 말씀해 주신 변호사를 대동해서 썼다. 그 유언이 아마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공증인이 입회 하에 쓰게 되는 거죠. 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추천을 해드리는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가 동석해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의 효력을 이제 저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아무래도 배제할 수 있고요. 형식에 맞춰서 쓰기가 좀 용이하실 거고 이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은 별도로 사후에 뭐 검인 절차 같은 거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증인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그런 불편은 있겠지만 좀 간명하고 명쾌한 방법이다. 우리가 왜 돈 빌렸을 때 차용증 공증해 놓으면 좀 더 맞아요. 편한 부분이 있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고려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법조인 입장에서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간명한 방법 아니실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네. 여기다가 그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실무적인 예를 드리면 공정증서 유언이 조금 좋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공증이 되어 있으면 등기가 바로 수증자로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바로 격려되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대처를 하면 되는데 공증이 안 되어 있는 유언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이전이 되질 않고 여전히 망인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건물을 남겨주셨는데 그 건물의 채무가 은행에서 만약에 뭐 20% 정도 한 20억 가량이 채무로 남아 있을 때 채무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네. 등기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상속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은 은행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증에 의한 유언을 받으시는 게 이런 또 은행과의 채무 연장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것 외에도 이렇게 채무를 갖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정말 꼼꼼하게 다 따져봐서 미리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한테 이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빚도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관한 저희한테 사연이 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저의 빚입니다. 자식들에게 빚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차용증을 쓴 빚도 있고 사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제가 혹시 죽게 된다면 자식들에게 이 빚이 다 넘어가게 돼서 아이들이 고생할까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빚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아우, 정말 몸도 편찮으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연자 걱정처럼 이거 빚도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네, 상속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 승계입니다. 여기서 포괄 승계라는 것은 재산, 즉 적극 재산은 물론 채무, 즉 소극 재산까지도 모두 포괄하여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빚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서 채무를 상속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권자가 그 다음 후순위 상속권자한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즉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은 삼형제인 경우에 두 형제는 상속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2순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혼자 남은 상속인, 즉 세 번째 형제가 한정 승인을 해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몰랐던 채무를 알게 된다. 되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를 아버지가 주신 적극재산 범위 안에서만 승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과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아야 되고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특별 한정 승인 말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도 어떤 해야 하는, 게시해야 하는 그런 날짜가 있는 거네요. 네, 마찬가지로 3개월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사망으로 좀 그런 상속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슬픔을 추스리기에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좀 빨리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보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망인의 재산을 조회를 하고 찾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다 보면 한두 달은 금방 갑니다. 왜냐하면 회신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잠깐 머뭇거리시면 그 3개월 기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아버님이 채무가 많다 또는 어머님이 채무가 많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간, 우리가 항상 이 법 공부를 하지만 이 증거랑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사연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은 예전에 아내와 헤어지시고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하고 한 3년이나 같이 살았으려나 부인은 도망가 버렸고 자식도 없으셨죠. 이혼 서류 정리만 안 했을 뿐이지 남남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게 외롭게 살다 세상을 떠나시며 집이랑 예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 년 연락이 없던 서류만 남아있는 부인이 나타나 형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형제들은 도저히 그 형수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재산도 나눠줄 마음이 없습니다. 형님 재산, 서류만 유지한 부인이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그냥 3년 잠깐 살고 몇십 년을 나몰라라 했던 부인이 이런 경우 사실 서류상으로는 뭐 부인이지만 사실상 부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거 상속받을 수가 있나요? 네, MC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참 부당하죠. 저도 이런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 번도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친모라던가 예전에 이혼하고 뭐 부양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와서 권리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왕왕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뭐 연예인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 죽음과 관련해서도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재산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연예인의 이제 그 오빠와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법률상 혼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혼의 경우에도 그냥 사실상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법률상 이혼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이혼을 한 그런 절차상의 요건을 갖춰야지 이제 상속권이 멸실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연처럼 굉장히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법률상인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 민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 결격 사유를 굉장히 좀 한정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살인을 청부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이 정도의 사유,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다 이 정도로 상속 결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 연예인
이 상속권 관련 싸움에서 결국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 자녀를 부양해왔던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상속분에 제가 앞서 기여분이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장남이 부양했을 때 그 상속인에게 장남에게 좀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부양한 부모에게 좀 기여분을 인정해줘서 다소 좀 더 재산을 분할해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 관련해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민법 개정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판결에서 기여분을 확 많이 인정해줘서 조율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조율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소송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시끄러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건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한테 정말 그렇게 재산 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렇게 뭐 이런 상속 소송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뭐 그런 소송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유언 관련된 소송들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최근에 조금 부동산 가격이 인상했다는 소송 유형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정말 부모님께서 공평하게 자식들을 대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1남 2녀를 둔 부모님이었는데요. 막내 아들이었고 그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께서는 정말 공평하게 2000년도 초반에 큰 딸에게는 10억 원을 증여하였고 둘째 딸에게는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였고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를 해줬습니다. 저 왠지 더 안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그런가요? 그려지는데요, 네. 여러분.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아버님께서 그렇게 증여하신 이유는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을 좀 더 남겨주고 싶었던 이유였던 거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던 이유는 그래도 손주들을 생각했을 때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증여를 했던 것인데 2020년도 그 부동산 가격을 보니 현금 10억 원의 가치는 거의 그대로인데 상가는 한 15억 원가량. 그런데 이 아파트가 38억에서 42억까지 호가가 시가가 인정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이 누나 둘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거죠. 이럴 때 또 상속 재산은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정말 평등하게 대우했던 부모님들조차도 자식들이 예상치 못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증여를 하실 때는 조금 이런 부동산 가격 인상폭까지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어렵네요. 힘들게 모은 재산, 또 자식 사랑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런 거 꼭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사실상 앞선 케이스처럼 재산을 나누는 방식,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사실 자유겠네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을 두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현금을 주고, 이거는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인들 간에도? 그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당사자들 간의 자유입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해야지만 그 협의가 인정이 되는 거고 상속인들 간의 일부만 동의가 되고 하나는 반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 분할 협의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보통 부동산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현금을 내가 갖겠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였다면 최근에는 부동산을 내가 갖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요즘 워낙 올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이런 케이스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너무 첨예해서 다 이제 현금 청산을 하고 깔끔하게 나누자. 더 이상 자매 형제들 간에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싸우지 말고 청산해서 정말 깨끗하게 나누자. 이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감명할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상속 건물이 채무 때문에 채무를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을 못 받는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채무 연장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니 은행이 가지고 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결국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재산도 내 재산이 되지만 소송을 하는 중간에서는 또 그렇게 동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상속 관련 소송을 할 때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팁, 뭐 이런 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상속 관련 소송에서 항상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부모님이 뭐 유언 같은 거 하실 때 제대로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신 것이냐, 뭐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돼요. 뭐 보통 이제 다른 자녀들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셨을 때, 너가 잘 구슬려서 한 거 아니냐, 부모님이 잘 정신 없으실 때 그렇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의사 능력 부분, 사실 요즘 치매 같은 질병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진 같은 거 받으시면서 좀 챙기시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산 목록 같은 것도 저는 좀 미리미리 부모님께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윤환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부모님 재산이나 채무 같은 거 찾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기도 모르잖아요, 하고요. 저희 사실은. 맞아요. 그런 부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부모님이 사전에 뭐 증여를 하신 경우에 현금으로 증여를 해버리셨다면은 그걸 찾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부분 또 부모님 재산은 뭐 사실조회 등으로 찾을 수는 있다는 점, 뭐 이런 점 좀 전해드리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상속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잘 알아두십시오 하고 좀 알려주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모든 부모님들은 당신들 사화 후에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약간의 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3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건강하실 때 유언장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작성되는 유언장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병중에 계실 때 투병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유언장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류분 제도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남한테만 재산을 줄 거야. 그러면 난 유언장을 썼으니까 분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류분 제도 때문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들 조언을 좀 얻으셔서 유언장을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도 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이나 집을 또 증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딸이 결혼을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불평등함과 불공평함이 당한 입장에서는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꼭 그런 아주 미세한 감정적 부분까지도 조금 위로를 해주시고 또 보상을 해주시기 위한 노력을 미리 해두셨다면 아마 조금의 불평등함을 겪는 자식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심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우리 법대로 합시다를 잘 시청하셨다면 이런 소송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그 자체도 너무 엄청난 상속을 받은 건데요. 평생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이거 시끄럽고 싸우는 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런 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기신다면 전문가 상담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윤환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감 어떠셨어요? 네, 오늘 역시 두 분 MC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녹화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법대로 하시다를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현명하게 유언장이라든지 상속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